자, 그럼 우리가 이 논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가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로 이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죠.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요. 이게 0.5%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융권의 최저 대출 금리를 20%로.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 기준금리 정도를요, 이 기준금리 정도에다가 기준금리 정도 근처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아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1% 미만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근처에서 그러니까는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들 있고 재벌 기업들 있고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저 20% 밖에서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냐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런 게 왜 이러냐? 이걸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요, 어떤 악순환이 생기느냐? 경제적인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은요, 채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냥 시장에다 맡기니까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부 좀 탕감해 주죠. 예?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해결된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요. 지난 수십 년간. 이 구조를 안 바꾸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실패했을 때, 예? 그걸 방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후퇴시키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이 대출금리를 우리가 인하시키게 되면은 이 조달금리 아까 얼마나 썼습니까? 아까 이금융권 같은 경우요. 송영길 위원의 말에 의하면 조달금리가 한 5% 된다 그랬어요. 한국은행의 금리가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5%하고 0.5%하고 4.5%포인트 차이가 있잖아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예? 한국은행 금리하고 4.5%포인트 차이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조달금리 인하에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좀 개입 좀 하라 이거예요. 예? 예, 무슨 조달금리 5%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금리로 저는 조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송영길 의원이 그런 자료를 들이미니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자, 대출금리를 만약에, 아까 대출금리를 하는데 뭐였습니까? 연체율을 한 6 내지 7%라 했잖아요.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시중은행보다도요. 왜 높습니까? 금리가 높으니까는 이거를 상환을 못 하는 거예요. 금리가 만약에 낮아보세요. 만약에 한 5%로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고 해보세요. 24%가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어느 게 높습니까? 5%가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금리를 상환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연체율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체율 낮추면 또 대출금리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연체율 아까 6 내지 7%라 했는데, 그렇죠? 6 내지 7%를 한 절반으로 3% 낮추게 되면은 3%나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20%에서 17%로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3%하고 업체 운용비용 5%.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계산인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수료 부분을 좀 재정을 좀 투입하자 이거예요. 향을 낮추자 이거예요. 이것도 낮추자 이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돈 빌렸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 못하죠? 현실적으로요? 취업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야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거 다 뭡니까?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사회 안전망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경제 정상적인 활동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 제가 금융민주화, 한국은행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한국은행, 너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자, 한국은행은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법을, 어느 거나 우리가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몇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만 제가 딱 소개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1조에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죠. 목적이라 해가지고요. 한국은행의 목적은요, 뭘로 되어 있냐면,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금융 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요, 굉장히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만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는요. 근데 연준도 그러니까 2장 A항이, 연준법의 2장 A항이 통화정책의 목적이 되는데, 거기는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이 완전 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해가지고, 완전 고용이 1순위로 되어 있고요. 물가 안정이 2순위. 3순위는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중앙은행의 금리가 가장 짧은 금리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거 장기 금리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이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1순위고 물가 안정이 2순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1순위, 2순위에 금융 안정이 됐어요.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완전 고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중앙은행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학생들 거의 기계적으로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 뭐 거의 암기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야 그래요. 물가 안정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거든요. 발권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요. 돈을 찍어내는 곳입니다. 그 찍어낸 돈이 제 기능을 해야 되죠. 돈을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거래 수단으로서 이렇게 받고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보다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 보니까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 그러면 이 돈 받고 싶지가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10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물가가 100배로 오르면은, 물가가 100배로, 빵값이 만약에 그러니까 100원 하던 게 10,000원이 되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빵을 어저께는 100원 가지고 샀는데 오늘은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물가하고 화폐 가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안정과 물가 안정이 같은 말이고요. 화폐 가치 안정, 당연한 얘기입니다. 화폐가 자기 기능을 하려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자, 그런데 우리가 화폐 가치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는 공급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이거예요. 돈이 너무 흔하니까요. 예?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돈을 지금보다도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자, 돈 가치가 100배로 떨어질 정도로 공급을 했어요. 돈 공급을 100배로 소위 말해서 물가가 한 100배가 오를 정도로 예? 돈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내가 100억이라는 만약에 돈을 갖고 있는 자산가였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이 실질적인 가치는 100억이 1억이 돼버린 거죠.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 피해는 뭐지? 여러분들은 피해 볼 거 없잖아. 왜?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라면값이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보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도 같이 피해보는 거고 나는 돈이 있는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하고 피해 정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러면 물가 안정은 누가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예? 특히 금융자산가들이 선호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생기려면, 소득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요. 그렇죠? 일자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완전고용입니다. 그래서 완전고용하고 물가안정은요, 철저하게 계급적인 타협인 거예요. 계급적인 타협에서 낸 건데, 우리나라는 완전고용에 빠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보수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안정이라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2011년에 추가가 됐어요.
추가돼. 미국은 중앙은행들이 되게 은행을 되게 규제 감독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자기들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 있는 기능을 일로 좀 가져왔어요. 한국은행에서요. 근데 이 중요한 그러니까 금융안정 기능을 가져왔으면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또 볼까요? 미국에서는요, 완전 고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겪고 나가가지고, 대공황 때 실업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실업자 생겼잖아요. 그게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국가가 뭐냐면은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고용법을 제정합니다. 1946년 고용법이요. 근데 이 고용법에 대해서, 예? 너무 이제 강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기업계하고, 기업의 로비를 받은 보수 정치인들이 이걸 좀 이제 느슨하게 만듭니다. 의무화를 좀 약화시켜요. 근데 이거를 78년에 다시 강화시킵니다. 카터 때요. 미국의 연준이 통화정책의 목표에 완전 고용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고용법 때문인 거예요. 고용법 때문에. 국가에 의무를 해놨으니까는 국가도 그걸 반영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자. 한국은행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금융안정이 들어갔어요. 금융안정은요, 말 그대로 뭐냐면요, 금융사고가 안 치게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금융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금융 부분이 그러니까 사고 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금융안정을 시키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요, 소득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금융위기는 터져요. 대공황 때도 소득 불평등이 원인이었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소득 불평등이 원인이라는 것을 세계에 내놓으라는 학자들이 다 일관되게 다 동의하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 왜 소득 불평등인지 아세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파란 선이 상위 5%의 소득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80년대부터 해가지고 금융위기 때까지 상위 5%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저기 예를 들어서 한 20%, 2% 정도 있다가 한 34%가 쫙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거죠. 그렇죠? 빨간 점선은 뭐냐? 가계부채의 비중이에요. 가계부채가 같이 증가하잖아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왜 가계부채가 증가할까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소득층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소득이 고소득층한테 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벌어진다는,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을 가지고 충분히 소비를 하기에 부족해. 지금 우리나라도요, 하위 20%는 자기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소비를 다 못해요. 소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죠. 소위 생계형 부채죠. 생계형 가계부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가계부채하고 같이 움직여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위 10%하고 상위 10%를 비교한 건데, 파란 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하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소비재들이요. 그걸 비내구재 소비재라 그러죠. 이 차이예요. 상위 10%하고 하위 10%하고 저기 80년대 초에는 3.5배였는데 한 4.0배로 조금 증가했어도 많이 안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 빨간 점선은 뭐냐면요, 하위 10%하고 상위 10%하고 소득 차이예요. 소득 격차는 한 4.4배에서 한 6.6배까지 이렇게 증가했는데 소비의 격차는 별로 안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요? 저소득층도 소비를 그러니까는 자기들 꼭 해야 되는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 해야지 생활할 게 아닙니까?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그러면 소득은 안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빚내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득 불평등하고 가계부채는 같이 움직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금융위기로 뻥 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게 이 논리인 거예요.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위 10%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한 100만 원 안팎뿐이 안 돼요. 그럼 100만 원 안팎을 가지고 한 달 소비를 다 못하죠. 가구 소득이 더군다나 그랬을 경우에요. 그렇죠? 그렇죠? 소비는 그러니까 아무리 줄여도 한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해요. 하위 10%조차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소비 성향이라는데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죠. 대부분을 소비한다 이거예요. 소득을 중을요. 예? 그런데 고소득자들은 내가 만약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 쓸 필요 없잖아요. 한 500만 원 쓰면은 대충 다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한 50%는 저축이 되는 거예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덜 돼요. 소득 중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그 사회의 소비 규모가 적어져요. 즉, 사회 전체의 총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팔아도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에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 고소득자들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고소득자들은 많은 부분을 한 달에 만약에 1억씩 버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기업 최고 경영자들 보게 되면요. 그렇죠? 한 달에 뭐 1억이 봤자 1년이면 10억 분이 안 되는 거니까. 예? 뭐 저기 수백억씩 그러니까 연봉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재벌 기업의 CEO들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100억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소비하는 규모가요. 기껏해야 한 2, 3억 소비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한 5억 이상은 그러니까 저축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저축한 돈이 어디로 가요? 금융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회사는 그걸 돈놀이 하는 거죠. 그 돈 가지고요. 예? 돈놀이 하는데 그걸 되게 누구한테 대상을 돈놀이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돈이 누가 필요로 해요? 저소득자들이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저소득자한테 돈놀이 하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이 생길수록 금융 부분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집니다. 저축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대출로 이어질 게 아닙니까? 그 사회의 부채가 증가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 불평등하고 부채가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물가 한 이야기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민주화를 제가 이제 금융민주화에 좀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물가 이해가 틀렸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듣고서 이해가 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추세를 보게 되면요. 자, 우리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게 왼쪽 그림이 뭐냐면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에요. 10% 비중인데 한 35% 차지하다가 상위 10%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 50%를 넘어섰어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쫙 심해진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 이 상위 10%의 소득 증가를 대부분 누가 했냐? 상위 1%가 그러니까는 소득 집중이 쭉 심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가가 우리가 중앙은행들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화폐 가치 안정인데 금융 부분들은 물가가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기본적으로요. 물론 그걸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싫어하죠. 왜? 금융에 투자했다가 자기가 회수할 때 받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